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가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23년 6월 10일에 치러진 지방직 9급 관련해서 회계학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문제 20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는지를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방직 9급 회계학이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됐어요. 지방직 회계학이 원래는 국가직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평이한 문제를 많이 넣어서 아마 풀 때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 구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론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근데 선지를 좀 구성한 거를 보니까 문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셨더라도 이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전년 대비보다는 점수대가 조금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20문제에서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대로 점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받은 점수 잘 체크하셔서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어느 부분이 좀 좋았는지를 잘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은 그렇게 길진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20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지방직은 뭐가 나온다? 누락시 영향 나온다. 그쵸? 그래서 누락시 영향 중에서도 좀 수월한 문제를 냈어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가 뭐가 빠졌는지가 바로 보이죠. X1년 7월 초에 현금 10,000원을 예금에다가 가입을 했대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흘러서 뭐가 나온다? 이자 수익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걸 한번 연결해 보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영향 이런 거 나오면 간단하게 분개를 좀 해보자. 다행히도 7월 초에요. 10,000원을 예금했고 그 다음에 10%네. 간단하다. 그쵸? 1,000원이 아니고 반 500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에 대한 누락이 있었다. 자, 이자 수익은 500원 발생을 했는데 아직 기록을 못했고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이자. 이렇게 해서 누락된 분계를 모두 확인을 했어요. 그럼 왼쪽부터 가죠. 자산 500원을 기록했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산은 500원이 과소죠. 과소.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500원이 있는데 기록하지 못했으니까 500원 과소다. 이렇게 해서 과소가 숫자 써있는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렇죠? 1,000원이 아니고 500원인 거 아시고 둘 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과소로 연결된 거를 답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보자. 자, 2번 문제도 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기말부채는 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질문을 잘 보셨어야 돼요. 가끔 이제 기말 자본까지만 구하고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는 여기가 포인트. 마지막에 기말부채 잘 골랐나? 라는 것까지를 보셨어야 되는 문제. 자, 이 문제 보면 뭘 떠올려요?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회사는 기초에 자본이 150만 원 있는 회사였어요. 자, 150만 원 가지고 영업활동도 하고 자본거래도 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죠. 자, 단기순이익 일 잘했으니까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단기순이익 외에도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손익거래도 있다라고 했죠. 플러스. 현금 배당은요. 주주에게 돈을 다시 줬으니까 마이너스. 유상증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출자받은 거니까 플러스. 기말자산은 이제 기말부채 구할 때 써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계산을 잘 하셨어야 된다. 자, 보니까 여기 더하면 130이고요. 130에서 30 빼면 100이죠. 70을 더했으니까 17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숫자를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말자본은 구해보니까 최종 320만 원 나왔어요. 그쵸? 320에서 기말자산과의 차이. 정답은 그래서 80만 원이니까 혹시 4번을 선지로 골랐다면 질문. 물론 긴장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질문에 동글뱅이를 부탁드리는 이유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최종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까지도 많이 봤던 유형이었고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총이자 비용을 구하는 건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발행가액을 물어봤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달랐던 거다, 기존과. 자, 그러면 만기까지 인식한 총이자 비용이 310263이다.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상단으로 가보니까 액면은 연 12%인데 유효가 연 10%래요. 할증이죠, 할증. 자, 할증 발행이 됐다.
그렇다면 총이자 비용을 어떻게 구했던 건가? 얘는 오히려 액면이자가 더 크죠. 실제로는 10%가 저의 사채의 부담이자율. 그러면 빼야죠. 그래서 총이자 비용을 어떻게 구했냐? 현금 이자의 합에서 사할 증차를 뺐죠. 그래서 요 놈을 찾아라. 현금 이자는 12만 원씩 3번이니까 36만 원. 그러면 310-2632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할 증차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를 구해보면 49737. 자, 할증이 됐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액면보다 요 금액만큼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정답은 1번이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거? 솔직히 2, 3, 4번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다 라고 선택했으면 저는 가장 좋다. 왜냐하면 10%, 12%잖아요. 퍼센테이지 차이도 크지 않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던 그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2, 3, 4에 얼토당토 없음을 알고 1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잘 문제를 푸신 겁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시면 1번을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다. 저는 2, 3, 4 보고 뭘 저런 걸 냈어? 조금 그래도 헷갈리게라도 내지. 그래서 1번인데 혹시나 또 걱정을 하셨을 수 있으니까 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까지도 됐고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다행히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면서 수수료 500원을 돈으로도 줬대요. 근데 FV OCI야. 그럼 수수료 비용이에요? 가산이에요? 가산이지. 그래서 1,500원을 찾아라가 이 문제의 요지였어요. 1,500원짜리 주식이 8,000원 됐대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FVOCI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2번과 4번 중에서 답을 고르란 얘기고 1,500원으로 장부에 쓴 걸 8,000원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손해예요? 500원 붙어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3번은 왜 안 된다? 이 주식을 FVOCI로 분류했기 때문에 단기 손익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답을 4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바로 가보죠. 자, 말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가장 좋았냐? 맞는 거를 다 찾아보고 이건 조금 이상한데라고 고르시면은 가장 잘 이해하신 거예요. 1번.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려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야 되잖아요. 모든 자산 부채는 유동성 순서. 이건 너무나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 무슨 회사?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죠. 3번.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한대요. 영업주기 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1, 2, 3번까지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기술한 거고 4번이 틀렸죠? 어떤 게 틀렸을까요? 기존에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차환,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권리 있잖아. 그러면 이건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도 이 권리 행사에서 비유동으로 바꿀 거죠. 그래서 비유동으로 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건 아마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특강 때도 얘기 드렸고 그 해설 강의할 때도 좀 몇 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 공손 수량이에요. 공손의 완성도를 고려하라고 했으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단순한 수량,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상이 나오면 비정상도 나오죠. 그러려면 공손이 몇 개였는지 전체 수량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800개랑 4,200개, 5,000개. 자, 그 중에 3,500은 완성이 됐고 1,000개는 미완성이긴 해요. 하지만 수량이 지금 부족하죠? 500개가. 그래서 요게 전체 공손이고 요거를 다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자. 자, 그래서 500개라고 하는 수량을 구했으니까 정상부터 구해봅시다. 자, 포인트는 요게 언제? 50% 시점이래요. 그래서 자, 여기 기초제공품은 이미 80%의 가공이 된 상태라서 전기의 검사를 받고 왔어요. 우리는 필요한 게 단기. 올해 검사를 받은 거는요. 요 3,500을 800과 기초 제공품이랑 단기 착수 완성품으로 구분을 좀 해보면 800개는 기초 제공품이고 나머지 2,700개가 올해
뭐 공정을 시작해서 완성된 거죠. 요거랑 요 1000개. 기말 제공품만 50% 시점을 올해 단기에 통과했으니까 정상은 요 둘의 합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하셔야 돼요. 자, 2700 플러스 1000 곱하기 10%. 요게 370. 그럼 나머지는 뭐 자동으로 비정상이 될 거니까 370개를 찾아봐라. 요게 포인트였어요. 80%의 기초제공품이 완성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걸 잘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문제. 자, 그러면 다음 문제인 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정부 회계가 되게 세밀한 지침에서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좀 평범하게 냈어요. 제발 이렇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자, 지자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맞는 거네. 1번,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지방은 3개다. 부채가. 근데 4개잖아요, 4개.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거예요. 그쵸? 지방엔 요게 없어요. 1번은 탈락. 2번. 특정 순자산인가? 그냥 고정자산을 얻기 위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기록하는 건 고정순자산, 그쵸? 요것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특정이 아니고 고정이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부채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상환 가액. 답은 3번이었고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건 교환이 아니고 비교환. 그래서 4번은 앞에 B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가보죠. 자, 8번. 요거는 아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시험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레버리지도 정도는 구하고 들어가야지 라고 했는데 레버리지도를 구하려고 했더니 줬어요. 그래서 이 5, 레버리지도 5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오란 얘기 같아요. 자, 구해보죠. 항상 이렇게 좀 어색하면은 자주 써보셔야 돼.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왔어.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도가 뭐와 뭐의 나눗셈이라는 건 배웠어요. 위에가 공헌이익, 밑에는 영업이익. 그래서 고정원가가 일으키는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도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뭔가 찾아서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손익분기점 구하려면은 일단 고정원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공헌이익은 문제 있어요. 이 회사가 200단위를 1,000원에 팔았는데 공헌이익률이 40%래요. 그러면 200개에 1,000원 곱한 거에 40%가 공헌이익이란 얘기죠. 뭐. 그럼 이 회사는 공헌이익이 얼마지? 라고 구해봤더니 8만 원. 근데 레버리지도가 5래요. 4였으면 좋았을 거, 그쵸? 영업이익은 그렇다면 16,000원이다. 그래서 16,000원까지 구했으니까 요 8만 원과 16,000원의 그 차이,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 바로 고정원가. 자, 그럼 이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간 고정원가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64,000원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물어봤어요. 저희 1,000원짜리 팔아서 40%가 공헌이익으로 떨어지는 회사야. 그럼 40원짜리 몇 개 팔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나 64,000원을 회수하고 싶어. 40원짜리 한 개 팔면 40원 남으니까 요거 몇 개 팔아야지 고정비를 메꿀 수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160? 46에 24가 돼야 되니까 16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고요. 요거는 그래도 레버리지도를 가지고 조금 새롭게 구성한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연수학계법은 이제 껌이지. 그래서 연수학계법을 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변형해서 감비 얼마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의외로 이런 문제는 좋아요. 처음 공부할 땐 되게 까다로운데 매번 비슷하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보니까 10월 초래요. 기계를 10만 원 주고 샀어요. 내용 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가 있네. 연수래. 근데 X2년 1월 초래요. 뭐야, 또 3개월 지나고 나서 또 뭔가를 했나 보다. 그쵸? 그러면 반전되는 부분에서 끊고 앞에 거부터 정리. 자, 10만 원에서 2만 원 빼야죠. 10분의 4 연수니까 여기에 12분의 3.
여기 4분의 1이 되니까 요거 약분하면 그냥 요거 10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8만 원에 10 하면 얼마냐? 8,000원이지 뭐. 자, 그래서 X1년도에는 8,000원의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000원의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남은 장부 금액은 92,000원. 자, 여기다가 뭘 했나? 자본적 지출. 뭐 얹으면 되지. 3만 원. 자, 그리고 뒤에 더 읽어봤더니 잔존 가치는 이제 5만 원인데요. 10년이래요. 앞으로 10년 쓸 수 있대. 그리고 방법은 정액법. 연수로 그대로 뒀으면 55분의 10을 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마이너스 5만 원 뺀 거에 곱하기 10분의 1이다. 요것만 잘 구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것만 잘 따보시면은 여기가 7,200원이 됩니다. 앞에가 72,000원이니까. 정답은 1번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9문제 또 풀어봤고요. 10번으로 오죠. 주당이. 요거는 좀 어려웠다. 요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희석 주당이익 잘 안 구해보죠. 희석 주당이익도 잘 구해보지 않는데 말 문제를 더 까다로운 걸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으로 가봅시다. 자, 희석 주당이익의 가장 큰 포인트는 행사한 것처럼 보는 거야. 전환사채도 전환한 것처럼 보고 주당이익이 어디까지 내려가나를 보는 걸 희석주당이익이라고 불러요. 희석이 물탄다 이런 얘기니까. 자,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 자, 주식 선택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주식 매입권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식 선택권을 산 것처럼 보면 되죠. 행사한 거야, 행사. 그래서 자,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 행사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경우 권리 행사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보통주를 직전 회계 기간의 기말 종가 기준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기초도 있고 기말도 있잖아요. 뭐 얼마에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랑 기말의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말 종가가 아니고 평균 가격, 그러니까 평균 주가의 기초에서 우리는 유입된 것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기말 종가가 아니고 평균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요 뒷부분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2번은 뭐냐면 보유자가 그 A 옵션, B 옵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슨 걸 가지고 희석 효과를 봐야 되라고 하면 보유자한테 가장 유리한 비율을 써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거냐? 보유자 선택에 따라서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이래요. 주식 결제와 현금 결제 중 희석 효과가 더 큰 거. 그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보아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 희석 효과가 더 큰 거, 보유자에게 유리한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3번. 유통되는 보통주의자 잠재적 보통주의 수가 자본금 전이 무상증자 주식 분할이래요. 주식 병합. 그렇다면 이건 전기 비교 정보를 다시 소급해서 수정을 합니다. 뭐 이유는 자, X1, X2 여기가 1,000원, 여기는 1,500원. 자, 돈은 2년도가 더 잘 벌었어요. 근데 X1년도에는 1,000주가 있었고 X2년도에는 뭐 무상증자를 했대.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5 해서 1,500주가 됐어요. 그냥 무상증자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나눠보면은 똑같죠. 1, 여기도 1. 근데 장사는 2년도가 훨씬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된 거랑 안 된 거랑 비교하면 서로 비교 가능성이 좀 침범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 친구도 다시 1.5를 한 거랑 계산해서 소급 수정을 합니다. 3번은 뒤가 잘못됐네요. 4번. 중단이래. 중단 영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 영업에 대한 기본 주택과 희석 주당 이익을 본문 또는 주석으로 공시를 합니다. 뒤는 뭐 한다라고 바꾸셔야 돼. 본문 또는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으니까 가장 유리한 비율을 쓴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화를 했네요. 자, 그럼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것도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직은 희한하게 은행 계정 조정표를 매번 낸다. 희한한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왔네요. 첫 줄을 볼게요. 자, 회사와 은행의 잔액을 맞춰라. 자, 쭉 읽어보니까 회사의 수정전 잔액은 1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행이 없어.
나보고 이제 은행 걸 찾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나머지 옮겨보죠. 자, 수표가 부도났대. 마이너스 3만 원. 자, 거래처가 그 전화 없이 바로 통장에 넣어준 거죠. 그럼 플러스 2만 원. 자, 은행이 수수료 4만 원을 차감을 했대요. 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만 원이고 한국은 현금 2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거래은행에서 마감 시간이 지났나 봐요. 뭐 2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더 이상은 없네요. 그렇게 준비했던 오류가 안 나왔구나. 그래서 쭉 빼보면 여기 이제 회사는 7만 원에서 2만 원 해보면 5만 원 줄어야 되는 거니까 11. 그래서 요 놈을 찾아라. 그래서 11만 원이 맞다. 맞는 잔액이니까 원래 기존에는 얼마로 왔었냐? 10만 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2번 가보죠. 자, 12번은 표준원가가 나왔어요. 표준원가. 자, 그 중에서도 고정 웨이지. 고정이 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놈은 특이해서, 그치? 자, 가운데 예산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자, 쭉 보니까 뭐 기준조업도는 10,000시간이래요. 예산 구할 때 기준조업도 쓰니까 10,000시간 곱하기 50. 이게 예산이었다. 그쵸? 가운데 분리점 잘 잡아놓고 실제 산정 중에 허용된 표준조업도가 12,000. 여기다가 50. 실제는 제일 왼쪽 66만 원. 자, 여기가 예산 차이, 여기가 조업도 차이.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 부호 잘 읽으시는 거. 요 구해보니까 여기 이제 50만 원이죠? 이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분리. 그쵸? 16만 원 분리. 그쵸? 그래서 그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예산 차이가 뒤에 있어요. 이 문제는 뭐 예산 차이 16만 원 분리가 3번밖에 없어서 정답은 3번이다. 조업도 차이는 어때요? 요거랑 요거 비교해 보시면 10,000과 12,0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유리하다. 2,000 곱하기 50 해가지고 10만 원이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점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보죠. 자, 13번 문제는 아마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좀 가장 까다로운 문제. 그 중에 하나였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재고 관련 자료고요. 재고 자산의 매입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이 판매 가능한 재고고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가? 라고 한번 읽어봤어요. 가로 좀 봐야죠. 평가손실과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래. 이것도 막 많이 배웠던 거니까요. 뭐 찾아보죠. 5만 원. 자, 요게 물음표. 자, 장부상으로는 110인데 실제로는 100이래. 그러면 10단위의 감모손실은 단위당 원가 1,000원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감모손실인데 이 중에 40%가 원가성이 없대요. 자, 비정상부터 구해봅시다. 자, 비정상 감모손실은 4,000원이다. 자, 조금 더 봤더니 1,000원이 원가인데 순실현 가능가치는 950원이래. 평가손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65만 1,000원이란 얘기니까 요걸 잘 이해해야지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말재고에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저가재고다. 자, 그러면 요 매출원가에 뭐뭐뭐가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비정상 감모손실을 뺀 게 65만 1,000원이란 얘기니까 65만 1,000원. 그쵸?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 걸 잘 유추해 봐야 된다. 그쵸? 그러면 저가재고 구해 볼게요. 저가재고는 지금 100단위에다가 950.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출원가에는 요 금액이 여기에서 4,000원을 뺀 게 65만 1,000원이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옮겨보면 원래는 여기가 65만 5,000원이 돼야 된다. 됐네.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 5만 원가의 차이를 매입액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다. 그쵸? 그래서 요 9만 5,000원 되니까 9만 5,000원이랑 5만 원을 정리해 보시면 4만 5,000원. 두 개 더하면 70. 그래서 최종적인 매입액은 70.
끝점은 맞네. 그렇죠. 근데 숫자가 이렇게 5만 원, 65만 1,000원에서 요 4,000원을 잘 찾아서 요 둘의 합과 요 5만 원을 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니까 70만 원 구해 보시고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계정만 이해하면 되죠? 자, 볼게. 자, 충당금을 그려보자. 자, 여기가 기초. 충당금을 사용하는 때는 손상이 확정됐을 때. 그리고 여기는 기말 충당금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손상차손이다. 자, 문제는 여기. 자, 빈칸 찾아라. 기초는 3만 원 있었어요. 6만 원이 확정이 됐고, 자, 기말에 보니까 매출채권 잔액은 얼만데? 50인데 2만 원이 손상이 될 거라고 예상한대요. 그럼 여기 2만 원 쓰란 얘기지. 자, 그럼 8만 원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8만 원이 돼야 되니까 빈칸에 들어갈 나머지 숫자는 5만 원. 뭐 손상을 회수한 건 없어가지고 5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5번으로 가보죠. 아, 요 문제는 잘 맞추셨을 거예요. 차입원가 자본에 관한 얘기인데 뭔가 글씨는 되게 빼곡한데 그대로 냈어. 그쵸? 첫 번째 줄. 자,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자본화가 끝나지. 제가 공사 현장에 100% 완공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조금 뭐 이제 환경적인 것만 남았다라고 해도 완성이 된 거다. 1번은 많이 얘기했어요. 2번은 뭐예요? 자,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 활동, 인허가 받는 것도 들어간다며.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어요. 많이 강조했어요. 삽 뜨는 것만 공사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이미 나머지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으면 자본화 종료하는 거지 뭐. 마지막으로 4번. 4번에 대해서는요. 적격에 대한 지출액은 요 다른 자산의 현금의 지급이나 제공 또는 부채에 발생되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그리고 적격과 관련해서 정보보조금을 받았대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지금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출액에 대해선 차입금으로 쓴 거에 대해서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 그럼 보조금 쓰고 나서 차입금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출액 구할 때 보조금 받은 거 있으면 보조금은 빼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지출액에서 보조금은 빼고 구하라. 완벽하네. 정답은 2번이었다. 자, 그럼 16번. 아, 요것도 뭐 딱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내가 올해는 영업이익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백선 특강 때 다른 건 다 때려쳐도 영업이익은 구해야 된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변동원가는 생산량을 쓰는 게 아니고 판매량. 그래서 그 경영자가 많이 쓰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4,000개 팔았어.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한 개를 2,000원에 팔아요. 다만 변동비를 다 빼야지. 그래서 변동비 있는 거 다 뺀 걸 공헌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헌이익으로 가죠. 4,000개 팔았고 2,000원에 팔아요. 대신 만드느라고 들어가는 거, 홍보하느라고 들어가는 걸 다 빼야 순수하게 남는 공헌이익이 얼마인지 알죠? 이 얼마인가?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400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한 개 팔면 600원 남아요. 자, 600원 남았으니까 우리 회사는 올해 공헌이익이 240이었고 이거 가지고 고정비 메꾸기. 자, 여기서 이제 고정원가를 뺍니다. 둘 다 회수해야죠. 50만 원이 총 고정원가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190. 오케이? 자,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비까지 뺀 190을 최종 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7번 가볼게요. 자, 회계 정책과 추정 및 오류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말문제들이 보이죠? 말문제는요, 어떻게 출제한다고 했냐면, 키워드로 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키워드만 가지고는 절대 답을 구할 수 없고, 이거 다 교재에 있어요.
대신 교재를 다 그 문맥 끝까지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말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좀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락단락으로 읽지 마시고 그냥 그 기준서 전체를 한번 읽듯이 책 읽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그래요. 자, 1번에 보시면 뭐 토익 변수나 측정 기법의 변경이래요. 저 정도는 뭐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린 게 없었다. 2번,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 현금 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를 포함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치?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기준을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4번 먼저 갈게요. 자, 올해 발견한 오류래. 그럼 당연히 발행 승인일 전에 고치면 되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경영자한테 가기 전에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 근데 중요한 오류래. 그걸 뒤에 발견했대.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소급 수정해야지 뭐. 맞아요. 그쵸? 다시 고쳐야 돼. 중요한 건데 뒤늦게 발견했으면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재무제표를 다시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추정은 전진입니다. 전진. 단기손익에 포함해서 전진을 인식하고 미래기간에 발생하는 추정 변경의 효과도 단기손익으로 전진하여 인식을 합니다. 정답은 3번. 기타 포괄손익은 우리가 잘 외웠던 그 안에 있는 것들만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별도 얘기가 없으면 정답은 3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문제 빠르게 더 해보죠. 자, 18번 문제는 뭐 지자체 재정운영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재밌었다. 그쵸? 재정운영 순원가까지도 우리가 잘 구했으면 재정운영 결과도 할 수 있지. 자, 이 회사가 아니죠. 지자체 A는 사업에 총 20만 원을 썼대요. 그래서 사업의 총 원가로 2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어요. 근데 사업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뭐 굿즈 팔고 그런 거예요. 7만 원 회수했대. 잘한 거지 뭐. 예산 많이 낭비 안 하고 잘 일해가지고 사업에 관해서 순수하게 쓴 게 사업 순원가예요. 13만 원 썼대요. 그리고 나서 요것만 쓰냐. 지자체에도 사람 계시죠. 관리 운영비로 5만 원도 썼고 비배분 비용이라고 해서 여기로 들어가긴 그렇지만 발생한 원가 그게 3만 원. 비배분 수익 2만 원이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재정운영 순원가. 그쵸?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순원가까지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 일반 수익 있죠? 비교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한 게 19만 원이에요. 정답은 19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요 일반 수익까지 빼달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15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19번. 아, 요것도 할 말 많지, 그치?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자 볼게요. 유동과 당자가 나왔어. 그럼 저 빈칸 뚫어 있는데 찾으러 가면 되죠. 뭐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자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 밑에 유동부채 위에는 유동자산 당자 비율은 유동부채 위에는 당좌자산. 자 그럼 유동부채를 구하라는 건가 뭐 하나 찾으러 가면 되죠. 자산이 28,000원인데 16,000원이 비유동이래요. 그럼 뭐 유동자산은 나온 거네. 12,000원이다. 근데 이게 150%래요. 그러면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나왔죠. 나와야 돼.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나와야지 우리는 살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유동부채는 8,000원. 자, 여기 8,000원, 여기 120%래. 그럼 당좌는 얼마냐? 당좌는 구해보니까 9,600원이다. 자, 이제 뭐 다 했어요. 당좌가 9,600원이란 얘기면 요 둘의 차이는 재고 때문이다. 그러네. 그럼 재고자산 A를 물어봤으니까 유동과 당자가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요 놈은 재고가 들어가고 요 놈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재고는 더 둘의 차이니까 2,400원이다. 자, 2,400원. 그래서 2,400원이고 이제 남은 건 장기 차입금. 자, 그러면 이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구했잖아요. 전체가. 유동부채가 다 해서 8,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다 있네. 28,000원 중에서 자본 빼고 유동부채 빼면 남는 게 비유동이다.
그래서 28,000원에서 자본이 13,000원이고 유동이 8,000원이니까 요거를 빼면 7,000원이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유동 부채에 들어갈 B에 들어갈 값은 7,000원을 찾아주라. 정답은 1번이다. 그쵸? 그래서 요거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과 당좌 비율 찾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딱 바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조금 계산은 까다롭긴 했지만 푸는 방법은 알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번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20번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정상개별원가. 자, 정상개별원가래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될 게 있지? 자, 정상이라고 나오면 예정 배부율부터. 그래서 예산이랑 예정 시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시간당 얼마를 뿌리려고 하냐. 15만 원이랑 3,000시간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시간당 50원을 배부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했겠지. 3,200시간 가동했으니까 시간당 50원을 배부해놨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예정 배부액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3,200시간에 50을 곱해보니까 16만 원 나온다. 자, 그럼 16만 원 가지고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느냐? 여기 있잖아요. 5,000원 적게 뿌렸대. 뭐야, 16만 원 해놨더니 그거보다 5,000원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5,000원을 좀 적게 배부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6만 5천 원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다. 그치?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를 제가 빠르게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 제가 풀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그렇게 뭐 숫자가 조금 계산하는 게 매끄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풀이 과정에서 크게 막히는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잘 구성해 놨기 때문에 풀어보신 분이나 풀지 않으신 분들 다 철저히 복귀하셔서 다음 시험에 조금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3년도 6월 10일에 치러진 지방직 9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